자, 지금부터 배우는 건 이제 기권과 복사평형입니다. 자, 첫 번째, 기권. 자, 기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표면 위에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는 기권 혹은 대기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표면에서 1000km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1000km까지 공기가 균등하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중력의 영향으로 사실 기체의 대부분은 100km 이하, 거의 10km 부근에 다 모여 있다고 봐도 돼요. 자, 기본적으로 그 구성. 자, 기권을 구성하는 거는 N2가 약 78%, O2가 21%, 그리고 기타 등등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체 상태의 수증기도 포함을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요거 봐봐. 실제로 요거 두 개 하면 99%잖아. 맞지? 1%밖에 안 되는 요 기체들이 이산화탄소, 우리 온실효과, 수증기, 기상현상을 다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같이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평균값이에요.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변화는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권에서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 온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영역을 구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권의 기온 분포, 온도와 높이에 따른 그래프에서 (10km까지) 그 다음에 50km까지 80km까지 그리고 그 위 총 4구역으로 기권을 분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주면 좋냐? 자, 뭐 때문에 그 부분이 데펴지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10kg, 50kg, 80kg의 온도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알겠음? 자, 제일 밑에서부터 갈게요. 제일 밑에 층의 이름은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의 열어는 지표 복사예요. 무슨 소리냐? 태양이 땅을 데피면 땅이 데워졌기 때문에 적외선을 방출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지표 부근이 좀 더 따뜻하고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된다? 추워지겠죠. 맞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온도가 이렇게 쑥 떨어져. 너무 적게 떨어뜨려. 훅 떨어뜨립시다. 여기가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좀 더 10km 부근이 춥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따뜻한 공기는 대류 현상으로 솟아오르죠. 맞지? 찬 공기는 대류 현상으로 하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류권에는 대류 현상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기상 현상도 생기게 돼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요렇게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응? 자, 두 번째 권역 10에서 50km 여기를 우리는 요걸 요렇게 적자.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층권 안에 (20에서) 약 35km 정도까지 여기에 오존층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 오존층은, 자, 요 영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존층에 우리 생명체에게 유행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흡수해주는 역할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지? 자외선도 에너지잖아요. 게다가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상승해 버립니다. 즉, 상대적으로 성층권 하단부보다 성층권 상단부의 온도가 다시 따뜻해진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이 성층권에서는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니까 대류가 생겨, 안 생겨? 대류가 생길 필요가 없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로 인해서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자, 다시 요 사이 50에서 80km 사이를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중간권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지표면이나 오존층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맞지? 그러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던 온도가 다시 떨어져.
즉 다시 치워져. 참고로 여기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선이 가장 춥습니다. 최저온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된다? 밑에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니까 당연히 대류가 생기지만 기상현상은 없는데, 왜냐하면 수증기가 부족합니다. 저기는 바다나 땅에서부터 멀잖아. 여기는 그래서 수증기가 없어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 구름이 생기거나 비가 오진 않아요. 비행기 타봤잖아. 그지?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해외여행, 보통 해외여행 국제선 타면 비행기 쫙 날아가는데 밑에만 구름 쫙 깔려 있잖아요. 그지? 본 적 있죠? 거기가 10km. 구름 끼는 마지막 높이. 그 위로는 구름 안 생겨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위 80km에서 1000km까지 우리는 열권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봐요. 열권의 특징은요, 공기가 너무 적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열 용량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온도 변화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교차가 매우 극심해집니다. 이 내용이 지표로부터 공기가 그 대기권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를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내용을 좀 더 넣자면요, 요런 거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오존층 하단부에 비행기 날아다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름 끼는 곳이 어디라고?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까지밖에 구름이 안 껴. 알겠어? 그리고 별똥별이 보통 나타나는 영역은 중간권입니다.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타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오로라가 생기는 영역은 열권에서 생겨요. 됐음?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영역으로 쪼개져요. 80km 영역, 어디 지금 우리 중간권 계면 자리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온도 그래프는
요렇게 바뀌어 버릴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여기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일시적으로 끌어올라갔기 때문에 훅 꺾여버린다. 알겠죠? 필기. 요 내용이 지금 66, 67쪽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복사평형. 복사 혹은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열의 이동 방법 중에 빛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이동하는 게 열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에너지 세기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사 방출을 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나중에 니 별 좋아한다며. 그지? 자, 물어볼게.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간 별이 돼요? 파란 별이 돼요? 그것도 이 복사랑 관련이 있어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색깔은 파래지죠. 아직 안 배웠어, 혹시? 읽어본 적 없어? 아니면은 읽었는데 깜빡했어?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 빛의 파장은 짧아집니다. 진동수가 커지고요. 요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게 복사 에너지고, 자, 평형이라는 말은, 그러면 복사 평형이 뭐를 말하느냐? 복사를 통해 자, 여기에요. 현재 흡수하고 있는 에너지량과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이 같다라는 게 복사평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자, 책 순서랑 조금 다르게 갈게요. 그게 더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 2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사평형과
온실효과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온실효과라는 거는 지구 대기에 속해 있는 온실기체가 열을 흡수한 후 지표로 그 열을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실제보다 지구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유지가 되는 현상이 지구의 복사 평형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참고로 달은 대기가 없잖아. 맞죠?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지? 달 표면 평균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달의 평균 기온은 영상일까 영하일까? 그냥 간단하게 평균. 영하예요. 영하 10몇 도인가 20몇 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물론 달이라는 특성상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데는 80도, 90도, 100도가 되는데 그 뒤에 그늘 있죠. 거기는 영하 80도, 90도, 100도, 110도, 12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열을 저장해 주는 뭐가 없으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온실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땅, 여기 대기, 여기 우주 라고 생각합시다. 응? 자,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땅에 흡수되는 게 50이에요. 대기로 옆으로 빠지는 게 20입니다. 여기서 반사가 되는 게 30이에요. 그러면 태양 100에너지는 50, 20, 30이니까 다 같지? 맞죠? 나중에 대기에서 얼마 뱉어내면 돼요? 대기가 뱉어내면 되는가? 대기에서 20, 땅에서 50 방출되면 끝이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대기가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잖아요. 대기는 20 받아서 20 뺐고 땅은 50 받아서 50 뺐고. 맞지? 이렇게 평형이 되는 복사평형의 상태가 온실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에? 온실효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아요. 태양은 100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은 똑같아. 어떻게?
땅이 50 정도 일단 가져가고요. 공기가 20 가져가고, 반사가 3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잘 봐. 땅이 뱉어내는 에너지를 여기 이 광범위한 대기의 온실기체가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상당수를 다시 대기로 백을 시켜요. 여기에 갇혀서 순환하는 게 약 110 정도의 에너지가 갇혀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해서 70 정도가 빠져나가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에너지, 여기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에너지, 여기에 110이 갇혀 돌면서 충분히 대기가 데펴진 뒤에야 70이 빠져나간다.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에 110의 에너지가 돌고 있다는 건 실제 지구가 받는 에너지로 원래 70 받아야 되는 게 180 받고 있는 거라고.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중등에 안 나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대략 한 요 정도쯤의 에너지가 갇힌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실제 지구, 아까 이야기했잖아. 달 같은 경우 온실효과 없을 때 영하라고. 우리는 영상 20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온실효과예요. 이 온실기체에 속하는 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수증기, 오존, 프레온가스 등등 상당수의 일부 기체들이 에너지를 잡아서 가둬놓고 나중에 방출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고요. 이해가 돼? 제일 골아픈 건 뭐냐? 원래 요 밑에다 그리세요. 이 밑에 건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올게요. 여기쯤 현재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쯤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예요? 증기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잖아.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화석연료 때문에. 근데 재미있게도 어떻게 된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은 뭐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에 증가하게 됐고, 그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필기하세요. 자, 70쪽에 보면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자, 그 밑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봐봐. 자, 여기 봅시다. 앞에 지구가 온난해지면 바닷물이든 뭐 강물이든 증발하는 양이 늘겠죠. 수분의 증발이. 맞지? 근데 수증기량이 늘잖아요. 근데 봐봐. 온실기체에 뭐가 있다? 수증기가 있죠. 맞지? 그러면 한마디로 지구온난화가 돼서 물이 많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증가하니까 다시 지구온난화가 증가해요. 난리 났죠? 그 다음 요거 볼까? 그래서 지구가 온난해지잖아. 그럼 빙하가 녹아요. 자, 문제가, 자,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빙하의 면적이 줄고 바다의 면적이 늘죠. 그지? 그 뒤에 설명이 하나 좀 덜 있어서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빙하가 줄면 반사가 줄어요. 요 뒤에 바로 붙이는 게 낫겠다. 빙하 면적이 줄면 여기서 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 줄어요. 눈이나 얼음이 반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바닷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잘한단 말이야. 그럼 흡수량이 늘어요. 결국 지구가 온난해집니다. 난리 났죠? 이렇게 되면 봐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맞지? 빙하도 높고 오히려 바다의 흡수량이 늘어나니까.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특히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요. 바다에서.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지구가 온난해져. 어느 쪽으로 돌든 결국 계속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빨라져. 실제로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쪽에. 호주 위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을 말해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곳이 해발 100몇십 미터였어. 대부분이 해발 한 1, 2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과 그 인근의 산호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땅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몇 년 전에 그 나라는 호주 대륙으로 대피했습니다. 나라가. 섬에 있는 부족 국가 비슷한 정도였는데 국가가 대피했어요. 왜? 해수면이 상승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바다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해수가 열팽창하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녹는다고 바닷물이 늘어나진 않아요. 산에 있는 얼음들, 산에 있는 만년설들, 남극 대륙의 빙하들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향보다도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열팽창이 그런 작은 나라들의 나라 부피 면적 자체를 줄여버려. 땅을 없애버리고. 오케이? 응?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이변도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간다고 고생했잖아. 그지? 자, 요것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메모하시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복사평형 실험 71쪽 봐봐. 그냥 실험 자체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금속컵. 검정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왜? 열흡수 잘하라고. 왜 금속컵 쓴다? 밖에서부터 쬐어주는 빛의 열을 빨리빨리 흡수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백열전구를 켜놓는다는 거죠. 적외선 램프. 참고로 이 적외선이 열을 함유하고 있는 빛입니다. 가시광선도 물론 열이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요렇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된다? 이 컵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렇다고 무제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딱 그게 꺾인단 말이야. 요 꺾이는 시점부터 복사평형이 이루어진 거. 오케이? 얘가 뜨거워지면 이 금속컵에서도 이제 뭐가 나온다? 발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됐지? 자, 80쪽 대기 중의 물. 자, 여기부터 볼게요. 증발하고 응결, 그리고 끓음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수조가 하나 있다 칩시다. 봐봐. 요 안쪽에 있는 한 물 분자가, 물이니까 하나씩 쓸까? 요 안쪽에 있던 물 분자가 주위에 있는 분자들과의 인력을 다 끊어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기체가 돼서 기화돼서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끓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끓음이 온도가 상당히 높고요. 끓는 점이라는 정해진 온도에서 요 인력을 다 끊고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에 비해서 요 끝에 있는 물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 표면에 존재하던 물 분자. 얘는 얘보다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입자들의 인력이 좀 더 작죠? 맞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밖에서 뭐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열의 공급이 가능하죠. 밖에서 받은 열을 토대로 요 안쪽에 인력을 끌고
표면의 입자가. 특히 이 표면의 입자는 요 안에서 뭐를 할 수도 있다? 입자 운동도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증발이라 그래요. 응결은 뭐냐?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던 물 입자들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기네들끼리 뭉치거나 혹은 물로 뛰어드는 입자 운동을 하다 보면 다이빙할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응결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자, 글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소리냐? 액체가 기체로, 리퀴드에서 가스로 끓는 점에 도달해서 액체 내부에 있던 입자의 기화가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끓음이라고 하고요. 증발이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디? 액체 표면에 있던 입자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요 과정이 우리 입자 운동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입자 운동은. 응결이라. 응결이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의 표면 혹은 액체 표면에서 액화되는 현상, 즉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우리는 응결이라고 해요. 구별할 수 있겠죠. 특히 증발 응결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끓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커야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증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증발량보다 응결량이 많으면 우리가 볼 땐 뭐만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응결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으면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됨? 되죠? 자, 포화 상태 하니까 왠지 떠오르는 게 있죠.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운 거. 석출량 배우던 거 기억해? 용해도 네가 좀 싫어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요 그래프 잘 보시고,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공기 1kg이 가질 수 있는 자, 수증기 최대 그람수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는 소리죠.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 습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필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용액 같은 거 배울 때 석출량 배우는 것보다 일단 요 단원이 좋은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요 곡선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선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공기, C라는 어떤 공기가 있다 쳐. 저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 선이 뭐라 그랬다? 포화곡선이라 그랬잖아. C를 너무 뗐네. 한 요쯤에 있다 칩시다. 저기서 포화곡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만큼 수증기를 직접 공급해주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맞지? 그런데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는 뭐냐? 여기서 요만큼. 바로 뭐?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 포화곡선인 점 B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수증기를 더 줘서 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를 A, 여기는 C에서 A로 가는 거고, 온도를 낮추는 건 C에서 B로 보내서 포화 상태가 되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 요 온도, 어떤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온도의 이름을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슬점 관련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프 위주로. 자, 어떤 공기에 온도가 변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온도 변하죠. 온도가 변해도 여기 이슬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가 변할 때 변화 없죠. 맞지? 그에 비해 자, 요거 잘 보세요. 하나 더 그릴게. 수증기량이 변하면 이렇게 수증기량이 변하게 되면 잘 봐봐. 수증기가 많아졌을 때 있을죠. 앞에 칠판 보자. 수증기가 적어졌을 때 있을죠. 봐봐. 수증기량이 변할 때는 이슬점이 변해요. 온도가 변할 때는 이슬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겠죠? 응? 자, 여기서 만약에 온도를 C공기의 온도를 더 내려서 D점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여기만큼 응결해서 D-점으로 가요. 실제로는. 우리 석출되는 거랑 똑같죠. 응결되는 포인트가. 이해가 돼요? 자, 즉 뭐다? C에서 B를 지나 D로 가게 되면 B 이슬점을 통과해서 D로 가는 게 아니라 D에서 D-로 가면서 요 사이에서 응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 포화수증기랑 곡선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상대습도라는 문제가 있어요. 상대습도란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가 가진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너무 올라갔네. 자, 봐봐. 현재 온도죠. 근데 기체점이 여기라고 쳐. 그러면 여기가 뭐? A. 바로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야. 알겠어? 자, 현재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죠. B가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지? 그런데 잘 보면
이 B라는 양은, 자, 여기 봐봐.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네. 맞죠?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은 뭐랑 똑같다? 이슬점에서 가지는 곱하기 100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포화 상태가 습도 100%인 거지. 포화 상태다는 무조건 습도 100%다. 알겠어? 내가 왜 아까 이슬점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이슬점은 수증기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습도를 구할 때는 이슬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때 온도,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런 걸 바탕으로 표에서 단순한 계산을 가지고 습도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기출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저기 82쪽에 봐봐. 맑은 날. 기온 그래프. 습도 그래프, 이슬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기온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너무 내려갔네. 조금 덜 내려가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6시에요.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춥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언제가 제일 더워요? 여기가 14시입니다. 온도가 제일 높을 때. 그죠? 근데 봐봐. 이 그래프 보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커지잖아. 맞지? 분모가 커진다는 거는 습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겠죠. 반대로 새벽에 온도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면 점점 포화 상태로 갔다가 응결이 생기겠네. 그래서 새벽에 이슬 맺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새벽에 이슬 맺히겠네. 그래서 습도 그래프는 반대로 그려집니다. 이슬점 그래프랑.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 맑은 날이니까 수증기량 변화는 없을 거 아니야. 기온만 바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슬점 변화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지. 알겠음? 맑은 날이니까. 이슬이 안 맺힐 거 아니야. 자, 여기 정리, 필기. 요거 필기 싹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한 2분쯤 시작할게요. 자. 자, 단열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앞에 보자.
자,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압력에 의한 팽창이 일어날 수 있죠. 열 팽창 말고 온도를 받아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 말고 주위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팽창을 하는 것은 결국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다른 공기를 밀고 나가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열 에너지를 안 받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의 정도인 내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단열 팽창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팽창.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온도가 내려가는 게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인 단열 압축은 기체가 외부 압력에 의해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페트병 있잖아. 페트병 안에 공기는 있는데 이걸 내가 꽉 누르면 이 통 안의 온도가 상승해요. 그 위에 압력을 딱 풀어주잖아. 그럼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열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힘에 의해서 일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게 우리가 말하는 단열 변화입니다. 고등과정에 가면 배워요. 단열 팽창, 단열 압축 해가지고. 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기 덩어리인 기단이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내려가죠.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아까 말한 뭐다? 단열 팽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슬점을 통과해서 뭐가 된다?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기단이 상승하는 원인은 4가지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 특정 부분에서 폭탄이 터진다던가, 극단적인 예로는 화산이 터진다던가, 혹은 다른 데는 구름 때문에 빛이 안 비치는데 한쪽에만 태양빛이 쫙 비친다던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불균등한 가열이 된 곳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두 번째,
산과 관련된. 산줄기, 산 능선을 타고 바람이 싹 산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공기가 어쨌거나 올라가죠. 세 번째, 찬 공기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솟아오르고 찬 공기는 가라앉겠죠. 맞지? 요걸 뭐라고 한다 우리? 대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걸로 나타납니다. 저기압이 돼버리면 공기가 상승해요. 응? 그 과정에서 자, 구름을 구분하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응?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찬 공기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파고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된다? 찬 공기에 밀려서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로 높이 발전하는, 자, 위아래로 발달하는 구름이 생기겠죠. 맞지? 이걸 우리는 저군 혹은 뭉게구름이라고 해요. 그에 비해 찬 공기가 도망가는 것을 따뜻한 공기가 따라서 올라갈 때가 있어. 이럴 경우는 구름이 이렇게 옆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구름을 우리는 층운 혹은 깃털구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플러스 고도에 따라서 3개 층 정도로 나뉘는데 아주 높은 하늘에 만들어지는 구름에는 권운이라고 붙이면 되고 중간쯤에 생기는 구름에는 고운이라고 불러도 되고 여기는 그냥 무슨 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뭉게구름인데 엄청 높은 하늘에서 생긴 뭉게구름, 마치 양들 뛰어나는 거야. 몽글몽글한 구름. 그러면은 권적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중간쯤 높이에 깃털구름이 생겼다. 고층운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소나기 구름이 되면 란이나 난자를 붙이면 돼요. 무슨 운. 바로 뭐? 적, 란, 운, 난, 층, 운 하면 소나기 구름. 엄청난 먹구름 있지. 까만 거. 그런 거는 난이나 란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강수 설명은 아직은 안 하고 구름만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아니다. 구름 설명 바로 하자. 85쪽 봅시다. 강수. 형우야, 동남아 쪽 가본 적 있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없어? 자, 비 오는 형태, 어떻게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강수 지역을 나누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위도나 고위도. 중위도나 고위도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우리나라보다 북극 쪽, 호주 남극 쪽,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온대, 한대, 냉대 기후를 말합니다. 오케이? 이런 지역에는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영도선과 마이너스 40도 C선이 나와요. 구름 속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는 그냥 물이고요. 요 위에는 눈입니다. 얼음이에요. 얼음. 쉽게 말하면. 그럼 요 사이 물방울이 수증기가 됐다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요 가운데 영역이. 그리고 얘네들이 상승기류로 공중에 떠 있다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야. 즉, 우리나라에서 맞는 비는 떨어지기 전에는 뭐였다? 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비를 맞든 겨울에 비를 맞든 다 추워. 그지? 비 맞으면 차갑잖아, 물이. 빗물이. 왜 빗물이 차갑다? 아까까지 눈이었거든. 이해가 돼요? 높은 하늘에서 눈이었단 말이야. 이게 떨어지면서 녹은 게 맞은 거야. 그래서 차가워요. 그에 비해 저위도, 열대, 아열대.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져 봐야 영도 시선 밑에입니다. 구름이. 그럼 여긴 전부 다 뭐다? 물방울로만 존재하겠죠.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물방울이 부딪히면 더 큰 거, 더 큰 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열대 기후의 비를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들지 마! 아열대 기후에서 물방울이 합쳐져서 떨어지는 비라서 병합설이라고 그러고, 중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부근의 비를 눈이 녹은 물이라 그래서 빙정설이라고 해요. 필기!